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얘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얘기 온갖 유튜브에 너무너무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으니 그에 대한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거와 달리 이게 제재하고 그냥 자금 세탁 방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단순히 관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여주고자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은행이란 말은 전혀 들어가지도 않고 자금 세탁이란 말은 전혀 들어가지도 않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멕시코와 미국의 은행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난리가 났느냐? 바로 자금 세탁 방지에 있어서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심층 분석으로 한 건데요. 국외에 그리고 미국, 유럽 등의 로펌에서 나오는 자료들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걸 연계해서 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카르텔, 그러니까 주로 멕시코나 중남미겠죠.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면서요. 그 은행 AML, 그 자금 세탁 방지 그다음에 절차들이 폭증 가능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서명한 행정명령 중에 하나로 카르텔 및 기타 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 및 특별 지정 글로벌 테러리스트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이 포함됐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카르텔, 이렇게 약간 범죄 조직이 아니고 테러 조직으로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테러 조직으로 지원하면 상당히 다른 프로세스가 시작되게 됩니다. 단순히 법무부나 검찰이 개업하는 게 아니고요. 재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국토정보국장 이런 미국 정부기관 거의 모두게 붙어서 어떻게 하면 얘를 고사시킬까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돈줄을 끊는 겁니다. 단순히 범죄를 단속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거 아닌 돈줄을 끊는데 핵심적인 역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요, 카르텔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국제 카르텔 및 기타 조직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요, 전통적인 마약 카르텔, 그러니까 드러그 카르텔이라고 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그 전까지는 당연히 카르텔을 제재해 왔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오파, 그러니까 재무부가 관리하는 해외 마약왕 제재 규정은요, 특별 지정 마약 밀매업자를 지정하는 데 사용되고 명확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약 밀매하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국제 카르텔 및 기타 조직이라고만 되어 있는 겁니다. 미 재무부의 법률 고문을 했다는 사람조차 이번 지정은 매우 모호한 개념이고 광범위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은행들은요, 당연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미 재무부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제재를 지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은행들은 누가 제재당할 만한 사람인지를 미리 골라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명확한 정의가 없으니까 은행들이 알아서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 조직이 간접적으로나 아니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그 다른 단체나 기업들을 골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전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실사라고 하죠. 듀딜리전스 실사하는 게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이제 멕시코에 작은 기업 하나를 보면서도 혹시 얘가 멕시코 카르텔이랑 연결돼 있을까? 이러면서 관심을 기울이고 조사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거래 안 하고 말죠. 굳이 멕시코의 작은 기업들이나 혹은 카르텔이 있는 지역의 기업들이랑 거래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은행에 있어서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큰 은행들은 당연히 거래를 안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미국이 테러 국가라고 지정한 나라들하고 거래를 했을 때 은행들은 어마어마한 벌금을 맞았거든요. 예를 들자면 2014년에 프랑스의 BNP 파리바는 수단, 이란, 쿠바 등 제재 대상과 거래했을 때 약 89억 달러, 지금으로 따지면 13조 원의 벌금과 몰수금을 지급했습니다. 나라가 난리가 났죠. 당시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에 항의하기까지도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난 모른다. 우리 법무부나 우리 법 집행기관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상 배째라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89억 달러란 어마어마한 벌금을 매기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까지 나서서 로비했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은 거죠. 그리고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경우 카르텔은 광범위한 조직이고 심지어 정치권 인사들까지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그렇게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정치인들 혹은 그 카르텔이 무서워서 보호비를 내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되나요? 잘못하면 테러리스트를 보호하고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사람으로 몰려서 기업 같은 경우는 테러리스트 지원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또 다른 제재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국제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번 행정명령은요, 금융기관과 기업들에게 새로운 법적 부담과 규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은요, 국내에서는 별로 주목도 받지 못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행정명령 하나가 가져오는 실무진들에게 부담은 어마어마해지는 거고요. 멕시코의 카르텔들은 물론 광범위한 것도 있지만 어느 주, 어느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지역의 금융기관이 아예 사라지거나 금융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카르텔은 또 더더욱 그걸 파고들어서 그런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어떤 고리대금업이나 이런 걸 또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은행들은 또 어떨까요? 한국 은행들은 이제 멕시코랑 또 거래를 또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를 더 잘 모르니까요. 멕시코 큰 은행에 미리 아는 거래처와만 할 수 있고 새로운 거래처와는 한국 은행들이 거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앞으로 잘 살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올해 5대 공급망 이슈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반 행정명령, 그리고 멕시코, 그다음에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 부과가 당연히 우리 공급망을 어지럽힐 수밖에 없거든요. 관세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비용도 올라가고 그에 때문에 또 새로운 규정에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이러한 변화들의 출발선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가 너무나 혼란스러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각종 서플라이 체인이 이미 공급망이 많이 엉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공급망 이슈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건데요. 한번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서플라이 체인 다이브라는 공급망 전문 매체에서 정리한 건데요. 저희가 다시 거기에 좀 살을 붙여서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맨 첫 번째로 지적한 게 당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을 통한 그 지정학적 문제로 인한 공급망 혼란입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과 펄프 및 종이 제품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미국 내입니다.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고요. 그리고 관세로 인해 기업들이 새로운 공급처를 찾으면서 제조 지원과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관세 부과는 단순히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 경로 변경, 또 행정 절차 증가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공급망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거든요. 단순히 관세뿐만이 아니라 그 부대적으로 따라오는 걸로 인해서 공급망의 효율성 자체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관세는 단순히 관세 퍼센트만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사실 큰 자동차 산업으로 하나에 뭉쳐져 있거든요. 부품들이 캐나다에서도 오고 멕시코에서도 오고 이것들이 뭉쳐져서 미국으로 갑니다. 이미 미국에 가는 자동차 5대 중에 한 대는 멕시코나 캐나다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물류망이 꼬인 와중에서도 이미 자동차 부품난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 자동차는요, 부품 공급난으로 올해 연간 생산 목표를 10,000대 더 낮췄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르쉐도요, 공급업체 시설이 홍수 피해를 입으면서 알루미늄 부족에 직면했고 이에 따라 특정 차량의 생산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관세뿐만 아니라 원자재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서 자동차 부품 공급난이 생각보다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아마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니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못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이런 원자재 공급망의 문제를 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요. 식품 공급의 부족도 올해 주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미 계란 같은 경우는요, 조류 독감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계속되면서요, 계란 부족 현상이 한때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작년 조류 독감과 시설 화재로 미국의 경우에만 12개 주에서 4천만 마리의 산란계가 폐사했다고 합니다. 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닭들을 또 다 폐사시키고 있어서 공급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데요. 그 외에도 코코아 공급난도 심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나 이런 부분에도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기사가 지금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식품 공급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기후변화가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더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번째로요, 미국에서는 반도체 공급 부족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지만 지어서 생산에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애리조나의 반도체 공장 개정 일정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요,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에게 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의료 및 의료용품 부족도 심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환자에게 수액을 공급하는 정맥 주사액의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허리케인이나 기후변화로 공장들이 막 문을 닫고 제조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외에도 여러 필수 의약품의 공급 부족이 지금 미국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또 관세가 또 올라간다면 이런 것들은 더 심화될 수 있겠죠.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한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인 공급망의 혼란은 우리 기업들에게 꼭 도움이 된다고만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급망의 혼란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러시아 제재도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헝가리, 트럼프와 협의 후에 EU의 대러 추가 제재에 합의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는요, 뭐 계속 친러 성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뭐 폴란드의 정치인들은요, 오르반은 우리 편이 아니고 푸틴 편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약간 유럽에서 왕따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EU는 러시아 제재나 이런 제재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헝가리가 끝까지 버티면 제재를 못하게 되는 건데요. 헝가리는 그 만장일치 카드를 가지고 지금 유럽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요, EU가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 운송을 재개하겠다는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헝가리는 제재 연장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에 6개월 제재 연장을 겨우겨우 했거든요. 근데 다음에 제재 연장할 때가 오면 우리 그땐 동의 안 해주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헝가리는 에너지를 러시아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가스관을 잠근다든지 이런 것이 자기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실 헝가리에게는 그동안 많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가스나 이런 것도 서방에서 한 걸 써라 이렇게 하는데 헝가리는 말을 듣지 않고 러시아 쪽을 계속 쓰고 있었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더 싸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헝가리는 EU와 한 팀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껏 계속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 헝가리 외무장관 피터 사야르토는요. 우크라이나가 헝가리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헝가리는 러시아에 대한 EU 추가 제재 연장을 차단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헝가리 EU 장관 야노시 보카는요, 독일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요, EU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정하기 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먼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헝가리 정부는 미국과 합의 없이 추가 제재 결정을 내릴 수 없다. EU 회원국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가 협의하지 않으면 우린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한마디에 유럽의 제재 연장도 걸려 있는 겁니다. 헝가리는 트럼프만 바라보면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사실상 이 트럼프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카 장관은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유럽의 경제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헝가리는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유럽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 전선도 상당히 분열되고 있고 이것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모든 게 매달려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거죠. EU의 대러시아 제재, 전 세계의 공급망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전 세계의 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주의해서 봐야 하고요. 그의 한마디가 어떤 후폭풍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